자산이 큰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몰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참 어렵다. 이거는 국세청도 못 찾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 중에서 개인 재산, 공동 재산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은 사안이에요. 예외로 이제 한 사람이 암보험을 만나서 보험금을 받았다거나, 로또 당첨금이 생겼다거나, 그 다음에 이혼할 즈음 매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에 상속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것만 특유재산이다. 이제 개인재산이란 게 아마 특유재산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그거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도가 있다면 기여도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재산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일단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것은 공동재산으로 거의 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부 사이에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배우자의 특별한 자격, 특별한 사업 능력 이런 것이 많이 발현이 돼서 소위 몇백억 자산가가 됐다거나, 그 다음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현저히 좀 줄어든다. 일반의 경우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 노소영 사건에도 보이시겠지만, 거기서도 특유재산이냐, 공동재산이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임원은 아니었으니까 경영에 참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산이 큰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이제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기초가 돼서 상대 배우자가 사업을 했다, 자산을 일궜다 이랬을 경우에 기여도가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보면은 30%, 40% 이렇게 더 깎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재산 분할 기여도는 반반에 이른다고 법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속 증여된 재산이 많았다. 이런 부분, 가업을 승계했다. 이런 경우에 좀 기여도가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다거나, 소위 말하면 금괴를 어디다가 숨겨놨다거나, 이거는 국세청도 못 찾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주식 평가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채가 많이 발생되어 있을 때 이 부채가 정말 제대로 된 부채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제 남편의 금고를 저희가 들고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금고를 오픈해서 안에 있는 현금을 전부 다 가지고 재산 분할한 케이스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 금괴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사진을 찍어두고 그것이 현존했다라는 증거를 갖지 않은 이상에는 몰래둔 재산을 평가해서 재산 분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추적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망이 이제 법적으로 요청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거나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퇴직금이나 연금, 미래자산은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존하는 가치를 계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쌓여있는 퇴직금, 그 다음에 연금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쌓여있는 연금, 이거를 해지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라면 환급금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현존 가치 얼마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재산까지는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연금이나 퇴직금은 이제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별거한 때에는 이 별거 기간을 다퉈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한 사람이 다 받아가가지고 뭐 다른 자녀는 전혀 못 받았다 이런 거. 이럴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걸 해보니까 내 상속분에 전혀 못 미친다. 이럴 경우가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를 또 골고루 나누자 그러면 못 받은 자녀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고 해가지고 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유류분 청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나는 어머님을 많이 모셨고 아버지를 많이 모셨고 병간호도 했고 병원비도 됐는데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여분을 주장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9억 정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3명이면은 한 사람당 3억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상속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이 집을 주겠다고 유언을 하셨다. 그러면은 나머지 자녀들은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3억씩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1.5억씩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 게 민법에 나와 있는 유류분 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 유류분 제도가 올 말까지 해서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이 유류분 조항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유류분 제도는 이제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의미는 있는데 이 상속인 중에 정말로 효도를 한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생존권을 좀 보호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이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데, 거기에 불효자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절대 주고 싶지 않은 자녀가 있다. 이랬을 때 부모님의 뜻에 반해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은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무조건 줘야 했죠. 어쨌든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줘야 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유류분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을 박탈시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제한이나 박탈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가 과연 상속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개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류분도 제한을 하거나 박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걸 좀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필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에 정해진 요건만 갖춘다면 이거는 100%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리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혼자 작성을 하시다 보면 민법상 정해진 요건을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주소를 안 적는다던가,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는다던가,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던가, 자필로 해야 되는데 일부를 뭐 컴퓨터로 작성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상담한 사건에서는 그 문헌의 취지로 보면은 그 집을 주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 집을 유언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률적으로 증여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맞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봐줄 것인지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유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본인이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문구가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적절히 잘 썼는지 한 번은 좀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필유언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다툼이 되는 것은 이게 자필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당시에 내가
작성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매는 아니었는지 뭐 이런 거하고 다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좀 받으실 수 있다면, 특히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요새 보건소에서 많이 진단을 해줍니다. 검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다는 거, 이런 근거 자료,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쓰던 자필, 여러 가지 문구 수첩 같은 거 있으시면은 같이 동봉해 놓으시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 두 가지 다툼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